파이널 핵심 정리 이렇게 돼 있어서 좀 너무 거창한데, 제가 이제 준비한 주제는 최근 특허 의학바이오 제약바이오 특허에 관한 소송에서 다뤄지는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이제 용법 용량 특허에 관한 이슈를 이거저것 모아서 설명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사실 용법 용량 특허는 먼저 계속 이제 발표에서 얘기하겠지만 독특한 지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질 특허나 또는 용도 특허만치 핵심적인 특허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의약품의 특허 포트폴리오에서 뒷단을 책임지고 있고, 사실은 의약품이 성공했을 때, 마켓에서 성공했을 때 사실은 가장 나중에까지 가장 특허권자가 들고 특허 침해를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의 한 마지막 수단이 될 수도 있는 특허라서 실제로 특허 소송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용법 용량을 개발하는 과정에 관한 사이언스 때문에 실제 이슈들도 굉장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일단 웜업 차원에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의약품을 스크리닝하고 나서 이제 허가받을 때까지 여러 가지 연구 과정에서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성과들이 다양한 유형의 특허들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쓴 걸로 당연히 국한되지 않을 테고 여러 가지 유형의 특허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약물을 개발하고 나서 제조하는 방법,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제형하는 과정에서 솔트나 다형체를 스크리닝하고 좋은 포뮬레이션을 스터디하고 퓨리티, PK 프로파일, 심지어 나중에 이제 요새 많이 또 문제되고 있는 주사기 같은 그런 디바이스 특허까지 이런 일련의 이제 특허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파란색으로 표시한 특허들은 공통적으로 사실은 용도랑은 무관하고 물질의 속성에 기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이제 특허들입니다. 반면에 이제 아래쪽에 있는 이제 특허들은 사실은 이제 용도에 기해서 용도에 매이는 특허들이고, 이제 전임상 동물 시험이나 시험관 시험, 임상 시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성과들을 기초로 이제 보호되는 특허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데 포인터가 보시면 이제 도싱 레즈맨이라고 써 있는 이 용법 용량 특허 전단의 특허들은 사실 포인트가 잘 안 되네요. 전단에 있는 특허들은 이제 굳이 임상 시험일 필요가 없는 동물 시험이나 이제 시험관 시험으로도 충분히 이제 데이터를 갖추어서 특허를 낼 수 있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특허들인 반면, 오른쪽에 있는 이제 환자군 특허나 부작용 또는 이제 임상 시험에서 여러 가지 이제 엔드포인트들에 관한 그런 에피커시 데이터들을 기초로 한 특허들은 임상 시험을 꼭 필요로 하는 특허들이겠지요. 도싱 레즈맨 용법 용량은 그러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반드시 임상 시험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특허인지, 아니면 임상 시험이 아니더라도 동물 시험 데이터를 가지고도 용법 용량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실제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용법 용량 특허는 약간 그런 기준에서 보면 약간 애매한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준비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용법 용량 특허에 관한 많은 이제 판결들이 있기도 하지만, 실제 이제 바이오텍 회사에서 이제 당장은 아닐지라도 궁금한 부분은 과연 용법 용량 특허가 나한테 필요한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특허를 받는다면 언제 출원하는 게, 어떤 데이터가 만들어졌을 때 출원하는 게 좋은지, 이런 퀘스천이 있을 수 있어서 명확한 답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나오는 분쟁들의 판단들을 보면서 한번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발표들을 들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이제 그리고 용법 용량 특허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이제 포트폴리오 후단에 있는 특허들이니만큼 존속 기간이 더 길고, 그리고 또 중요한 특징은 그 용도를 피하지 않는 한은 사실은 회피할 수 없는 특허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아예 별도의 이제 신약 경쟁하는 신약이 아니라 바이오시밀러나 제네릭을 만드는 회사라면은 당연히 용법 용량을 똑같이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피할 수 없는 특허라는 또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저것 좀 두서없이 용법 용량 특허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이제 보셨겠지만 실제 용법 용량 특허의 클레임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한번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거는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로 유명한 이제 시알리스를 커버하던 특허입니다. 5mg, 10mg, 20mg으로 이제 하루에 한 번씩 투여되는 의약품인데, 이제 그 용법 용량을 커버하는 특허입니다. 이 특허를 이제 소개드린 이유는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용법 용량 특허가 이제 특허성을 이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서브젝트 매터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난 이후에 거의 최초로 아마 진보성이 아주 가열차게 이제 다퉈졌던 사건입니다. 굉장히 많은 제네릭 회사에서 이제 이 특허의 진보성을 이제 다투었었고 결국은 이제 특허 무효라고 해서 이제 특허는 무효가 됐는데 진보성 판단의 기준이 이제 특허법원에서 설치가 되었고 그 기준이 꽤나 많이 이제 지금까지도 좀 사이트가 되고 이제 후속 판결들에서도 인용이 되고 있는데 썩 그렇게 특허권자한테 우호적인 그런 설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선행 문헌에 어떤 임상 시험 데이터가 있었던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0.5 내지 500mg 이런 식으로 굉장히 넓은 레인지의 파서블한 도스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선행 문헌을 기초로 이제 여기 있는 특정 20mg 또는 10mg 용량이 이제 진보성이 있을 수 있는지가 다퉈졌었는데 사실은 용법 용량을 탐색하는 과정은 의약품 개발하는 과정에서 루틴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라는 이제 이 놀라운 문구가 이제 항상 특허권자의 발목을 많이 잡고 많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여드릴 최근의 판결에서도 여전히 그런 류의 판결들이 나오고 있어서 진보성이 확실히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몰 몰리큘 말고 이제 바이올로직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옵디보의 흑색종 용량을 커버하는 특허인데 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컴포지션으로 끝나는 이제 청구하긴 하지만 안쪽에 보면 뭐 480mg 또는 뭐 4주에 한 번씩 또는 뭐 모노테라피인지 컴비네이션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용법 용량의 측면들이 적혀 있는 특허입니다. 이건 그냥 이제 형광을 보고자 보여드린 건데 참고로 보시면 이 특허는 이거는 저기 여보이랑 같이 투여하지 않고 그냥 단독으로만 하는 청구항이네. 실제 옵디보의 이제 흑색종 용법 용량은 보면 단독요법 또는 병용요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중에 하나 뭐 저기 단독요법을 빼지 않는 한은 여전히 그러니까 이 특허의 클레임이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경쟁자로서는 이제 피하기 어려운 특허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 당뇨병 치료제로 쓰이는 투릴리시티 이제 커버하는 용법 용량을 커버하는 특허입니다. 이 특허를 잠깐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용법 용량 특허가 특허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보성 허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또 최근에 보이는 이제 경향성은 최근에 의약품들은 이제 임상 설계가 이제 복잡하게도 이제 가능해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택틱이 이제 늘다 보니까 이제 그 용법용 실제 허가받은 의약품의 용법 용량도 이제 간단하게 적히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굉장히 한 4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스텝와이즈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용법 용량이 좀 복잡해지다 보니까 좀 진보성이 좀 인정받기가 좀 수월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좀 심심찮게 보이고 이 사건 같은 경우도 특허청에서는 이제 거절 결정이 진보성이 없다고 거절 결정이 됐지만 심판원에 올라가서 이제 이런 모든 구성을 갖춘 용법 용량을 이제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 진보성이 판단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여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원래는 용법 용량에 대해서 특허를 주지를 않았으니까 특허를 주지 않았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청구항에 용법 용량하고 관련된 그런 랭귀지가 있으면은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판단할 때 고려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특허법은 치료 방법을 이제 특허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의 연장선으로 청구 범위에 이제 치료 방법이나 뭐 용법이나 용량 이런 랭귀지가 있으면 다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신규성, 진보성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회사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뭐 특허받을 수 있냐 물어보면 항상 우리나라는 이 부분이 안 된다라고 이제 답이 나갔었는데 2015년에 이제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서 용법 용량도 사실상 새로운 측면의 의학 용도이다. 굉장히 개발하기도 어렵고 실제 의약품이 그 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해서 특허를 받을 만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는 특허를 그러니까 엘리저빌리티를 부정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그 전에 있던 판결들을 다 변경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 이후로는 이제 계속 일관되게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용법 용량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법제가 됐고요.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르게 된 사건은 이 바라클로드 사건입니다.
이제 이 사건은 무효 심판은 아니었고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었는데 제네릭 쪽에서 이제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자신의 제품을 확인해상 발명이라는 일종의 특허 명세서 같은 명세서로 이제 쓰게 되는데 이렇게 제네릭이니까 똑같이 거의 오리지널랑 거의 똑같이 쓰고 나서 여기에 있는 1.065mg 또는 뭐 1일 투여 이런 것들은 다 용법 용량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허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지 말고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비교를 하자면 나머지 부분만 놓고 보면 이미 다 알려져 있었던 거기 때문에 사실상 자유실시 기술이다 해서 이 특허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건인데 아까도 보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용법 용량 부분도 특허성에서 고려를 해야 한다라고 해서 고려가 되었고 그 고려된 상태로 이제 심리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이제 고려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진보성이 없다는 식으로 이제 판단이 나서 이제 자유실시 기술로 판단은 났지만 아무튼 이 사건이 이제 최초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제가 항상 이제 특허법 같은 거 설명 뭐 다른 분들한테 드릴 때 항상 빠지지 않는 부분이 특허법이 상당히 자주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판례에 의해서 형성되는 판단 법리들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건과 이런 부분들도 우리나라는 안 되는 거지라고 뭐 넉넉고 있다가 나중에는 판례가 바뀌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 좀 웃지 못할 케이스가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반드로네이트를 유효 성분으로 하는 골다공증 치료제 봄비바 제품의 용법 용량을 커버하는 특허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150mg을 먹는 특허인데 이 특허가 특허 등록될 당시에는 용법 용량을 허용하지 않던 법제였어요. 근데 이제 착오로 아니면 심사관의 강단으로 이제 특허는 났었어요. 특허는 났는데 하지만 뭐 특허가 났어도 그 당시에는 용법 용량을 이제 그 부분을 특허성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 행사했다가 특허 무효되기 십상인 상황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특허권자로서는 권리 행사하기가 어려운 사건이었고 그래서 제네릭들은 예정대로 2012년에 한 거의 50개 가까이 허가받고 심판에 들어갔던 상황입니다. 2015년에 저렇게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고 나서 이 용법 용량 특허가 굉장히 소중해 쓸만한 특허가 됐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로슈가 이 제품은 판권을 영국의 아트나스라는 회사에 팔아가지고 아트나스라는 회사에서 이제 권리 행사를 하겠다고 의뢰가 했었고 심해 소송을 이제 가열차게 벌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 제네릭들은 갑자기 판례가 바뀌는 바람에 이제 심해 소송을 당하게 되는 그런 좀 웃지 못할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결국은 뭐 특허가 여전히 이제 또 진보성이 없다고 해서 무효가 돼가지고 이제 해결이 됐는데 사실은 이 사건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심결을 하나 남기고 이제 끝난 사건입니다. 잠깐 이제 용법 용량이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제 스터디를 하자고 이제 제목을 달아놨는데 용법 용량 발명에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가 필요한데 명세서에 그럼 데이터가 없을 때 그럼 그 특허는 무조건 무효인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용법 용량을 허용해주는 가장 큰 근간은 일종의 용도 발명이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용도 발명에서 양리 데이터가 명세서에 기재되어야 된다는 것과 거의 같은 맥락으로 용법 용량에서도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시는 사건은 이제 리투크시맙 맙테라로 팔리고 있는 리투크시맙 사건에서 용법 용량 특허에 대해서 이제 무효 사건이 있었던 사건인데 그 밑줄을 제가 쳐놨으면 좋았을 거예요. 클레임해 보시면 그 네 번째 줄쯤에 보시면 이제 TNF 저해제에 대해서 부적절한 반응을 경험하는 환자에서 워킹하는 이제 용법 용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가 특허받게 된 기술적인 특징은 사실은 이 종래에는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환자군에서 이렇게 리투크시맙과 메토트렉세이트를 같이 넣었을 때 치료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를 밝힌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특허법원의 판시였고 그래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무효가 됐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봄비바 사건도 마찬가지로 특허 명세서에는 아무런 데이터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은 약간 독특한 건 이 건은 혹시 이반드로네이트를 드셨던 분이 주변에 계시거나 계신지 모르겠는데 한 달에 한 번 150mg짜리 알약을 한 달에 한 번 먹는 건데 그전에는 2.5mg짜리로 매일 먹는 약이 실제로 허가받고 시판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즈음에 따왔던 또 다른 논문이
이제 인터벌을 조금씩 길게 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논문들도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150mg을 한 달에 한 번씩 먹으면 얼마나 효과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골다공증 치료 효과는 난다라는 게 어느 정도 좀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장을 했었고 이제 그래서 정성적으로는 치료 효과가 있다는 거를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이제 판단이 났어요. 대신 이제 짐작하시겠지만 그렇게 한다는 거는 진보성에 관한 입장을 많이 갉아먹는 이제 부분이거든요. 기재불비 부분에서의 이제 약점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취했던 방법이고, 대신 이제 진보성에서도 매일 2.5mg을 먹는 것보다 한 달에 150mg을 먹는 것이 훨씬 더 환자 투여 편의성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지엽적이지만 데이터들을 많이 제출했었는데 진보성은 인정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진보성이 이제 부정이 돼서 무효는 됐지만 기재불비 사이드에서는 그래도 의미 있는 심결이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데이터가 필요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뭔가 정성적으로는 치료 그 용량, 그 용법에서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게 알려져 있다면 그러면은 데이터가 없어도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정도는 알고 계시면 맞게 이해하시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그냥 욕심이 나서 용법 용량 관련해서 또 중요한 판결이 하나 우리나라에 있었던 게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용법 용량 특허는 전 세계에 걸쳐 가지고 진보성이 부정이 될 때 가장 많이 인용이 되는 선행 문헌이 클리니컬 트라이얼스 커브에 나와 있는 그런 프로토콜 문서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의식적으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공개하지 않고 용법 용량을 출원을 하기도 하지만 또 은근히 적지 않은 케이스들에서 이렇게 용법 용량 시험 임상 시험에 대한 프로토콜까지는 공개된 다음에 이제 용법 용량 특허 출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물론 그 프로토콜에는 아무런 데이터는 없고 이렇게 하겠다는 실험 설계만 있고 실제 이제 특허에는 이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차별화가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동일한 용법 용량이 적혀 있는 거기 때문에 진보성을 판단할 때 상당히 이제 특허권자로서는 불편하게 되는 선행 기술이고, 실제로 뭐 미국, 유럽 전부 다 그런 문헌들이 꽤나 진보성 부정하는 주요한 문헌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런 이슈가 다뤄진 사건에서 그러니까 초기 사건에서 좀 특허권자한테 우호적인 판결이 나온 부분인데 펄투주맙의 이제 병용요법을 커버하는 특허이고, 이건 이제 무효 심판은 아니었고 이제 특허 출원 단계에서 계속 거절을 받다가 이제 특허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인데, 저 NCT 00976989 저 아이덴티파이의 저 클리니컬 트라이얼스 커브 문서 하나가 이제 인용이 돼서 동일한 병용요법에 대한 이제 클리니컬 임상 시험 설계가 이제 선행 문헌으로 잡혔어요. 근데 이제 출원인 측에서는 저기는 설계일 뿐이고 실제로 그렇게 저런 병용을 했을 때 효과적일지는 전혀 알 수 없다라는 부분을 주장을 했었고, 특허법원에서 그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단순히 임상시험을 실시할 거라는 계획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따옴표가 뒤죽박죽이네. 이것만 가지고는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이제 판단이 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류의 상황에 적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용법 용량에서는 꽤 중요한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런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알고 계신 것처럼 치료 방법 청구항은 특허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용도로 끝나는 청구항도 특허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많이들 실무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용도에 관한 발명을 청구할 때는 이제 조성물, 약제약적 조성물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약제약적 조성물에다가 용법 용량의 특징을 이제 부과하려고 하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약제약적 조성물은 사실은 물건에 관한 건데 물건인데 사용 방법, 용법 용량은 사용 방법에 관한 것이고, 근데 그걸 덧붙이기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당연히 법제가 치료 방법이 클레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허용을 해줍니다. 워딩이 좀 이상해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는 킴라야 제품의 이제 용법 용량 특허 중 하나인데 보시는 것처럼 저 킴라야와 저 이브루티닙을 같이 포함하는 컨비네이션인데 저 둘은 동시에 개별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투여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저 뒤에 이제 동시에 개별적으로 순차적으로라는 용법 용량이 이제 부과된 부분입니다.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사실은 이 컨비네이션으로 끝나는 특허
특허를 이제 많이 실무하실 때 하시게 되는 그런 FTO 분석을 할 때 사실은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만일 이 클레임에서 저 면역 이펙터 세포 및 BTK 억제제는 동시 개별 순차로 투여됨이란 말이 없으면 그냥 조합물이라고만 돼 있으면 당연히 그냥 두 약효 성분이 하나의 그 제형에 들어있는 일종의 뭐 픽스드 도스 컨비네이션처럼 그런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어디 종속항에 가다 보면 이렇게 동시에 개별적으로 순차적으로 투여될 수 있다라는 종속항이 있다면 이 독립항은 분명히 의도적으로 반드시 물리적으로 하나에 같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별도로 있는 것도 포함되는 청구항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둘이 같이 있는 조합물이 아니라 별도로 병용하는 것도 커버하는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만일 뭐 내가 개발하는 게 저렇게 킴라이아와 저 이브루틴ib을 병용하는 거 둘을 같이 담고 있는 게 아니라 병용하는 거에 대한 FTO 분석을 하고 싶은데 이 둘을 포함하는 조합물 특허가 나왔다고 해서 그냥 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조합물 특허라고 돼 있어도 찬찬히 청구항을 해석해 보면 별도로 존재하는 병용 투여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는 이렇게 종속항에 적혀 있다고 했는데 종속항에도 적혀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독립항, 종속항 어디에도 적혀 있지는 않지만 명세서를 보았을 때 그러니까 복합제가 아니라 병용 투여의 기술적인 사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허를 좀 다 살펴봐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꽤나 까다로운 부분인 것 같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슈로 재미있는 또 하나 웃지 못할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 백혈병 치료제 타시그나의 이제 용법 용량 특허인데 실제로 타시그나는 허가받을 때 지금 레이블에 보면 삼키기 어려운 환자는 사과 소스에 이렇게 풀어서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임상 시험할 때 그 부분이 확인이 돼서 실제 타시그나의 레이블에는 이제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고 이 특허는 이제 그 부분을 반영하는 특허예요. 근데 사실은 타시그나 알약에 사과 소스가 들어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먹을 때 사과 소스랑 같이 먹으라는 용법에 관한 용법에 이제 기술적 특징이 있는 특허인데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조성물의 청구항 형태를 따다가 써야 되기 때문에 청구항이 지금 이렇게 쓰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타시근 닐로티닙하고 담체를 포함하는데 사과 소스에 분산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네릭 개발이 이루어졌고 제네릭사에서 이제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 들어갔는데 확인 해상 발명을 쓸 때 이렇게 쓰죠. 사과 소스에 분산되어 있지 않은 제품. 그러면 심판원이 보면 저희는 사과 소스에 분산되어 있고 이건 사과 소스에 분산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비침해라고 이제 판단이 되죠. 사실은 특허권자 입장에서 청구항이 이렇게 쓰여 있지만 특허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과 소스랑 같이 병용하라는 것이지 사과 소스를 같이 알약에 넣으라는 게 캡슐에 넣으라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가 치료 방법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쓰는 거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으면 또 극복 가능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전반적으로 대응을 잘 하진 않았어요. 특허권자가. 그래서 이렇게 심결이 나고 말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 사과 소스 특허 얘기를 하면 다른 나라에서 많이 이제 웃기도 하거든요. 말이 되냐. 보통 이제 애플 소스 패턴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심결이 났고 중국이 또 이런 식으로 심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법제가 좀 유사해서 아무튼 좀 그러니까 용법 용량을 조성물 프로덕트 타입의 클레임에 넣다 보니까 나오는 좀 뭐 당사자들은 웃긴 일이 아니지만 좀 약간 우픈 그런 사건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을 조금 더 슬라이드를 좀 할애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한 건데 질레니아라는 이제 다발성 경화증 제품이 지금 상업적으로 많이 성공을 했고 우리나라는 다발성 경화증 환자가 별로 없어서 아마 그렇게 많이 성공을 못했다고 들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많이 성공을 했고 제네릭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 소송도 많이 있고 많이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인데 이 특허를 막아주고 있는 거의 유일한 핵심 특허는 지금 용량 특허예요. 그러니까 다른 특허들은 다 없고 이 용량 특허 가지고 계속 지금 제네릭의 진입을 저지하려는 이제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실제 이제 허가받은 제품은 0.5mg을 매일 먹는 경구형 캡슐 제품입니다. 근데 이제 이 특허 용법 용량 특허에서 이제 전 세계에 걸쳐서 심지어 우리나라까지도 이제 우리나라 좀 약간 양상은 다르지만 이제 분쟁이 있는데 공통되는 이슈는 진보성과 기재 요건이에요. 그래서 진보성은 이 사건은
독특하게 이 질레니아가 개발되기 전에 이 약효 성분이 최소한 1.25mg은 돼야 필요한 혈장 농도가 이제 달성되는 것처럼 인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0.5mg은 사실상 시도하기 어려운 용법 용량이었는데 아마 뭔가 새로운 발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 스터디가 좀 미진한데, 그래서 0.5mg에서 다시 임상시험을 계속 진행을 했고 실제로 제품화가 됐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특허권자가 보기에는 사실은 진보성을 주장하기가 굉장히 좋은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모두의 시알리스 사건 말씀드릴 때 그 전에 뭔가 알려진 용량이 있으면 뭔가 이제 그거에 비해서 차별화를 할 수 있는데 아예 그런 것도 없고 어디 특허 문헌에 되게 브로드한 게시 하나 있고 내가 최초의 용법 용량 특허라면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특허받기가 더 힘들어요. 근데 오히려 되게 브로드한 게시가 있는 선행 문헌이 대부분 특허 문헌이죠. 그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 1.5mg이 좋다고 막 소리치는 임상 문헌들이 있고 그 다음에 0.5mg 특허가 있게 되면 0.5mg 특허는 진보성을 주장하기가 상당히 좀 수월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1.5mg과 비교를 하게 되고 1.5mg이 베스트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살아남기가 쉬운 그런 사건이고 이 사건도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무튼 진보성이 하나 이슈가 있고 기재불비 이슈가 또 하나 있는데 이 사건이 보면 명세서에 보면 동물 독성 시험 데이터 그러니까 동물 실험, 동물 모델에서 시험한 용법 용량을 확인한 데이터. 그다음에 그러니까 임상 시험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설계만 적혀 있어요. 그 데이터는 적혀 있지 않고. 그래서 사실상 동물 실험 데이터에 기초한 용법 용량 특허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용법 용량 특허를 주는 게 맞는지에 대한 무효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판결이 하나 난 걸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건이 무효 사건은 아니고요. 특허를 계속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거절 결정이 나서 특허법원까지 올라갔는데 올해 6월에 여전히 특허 받을 수 없다, 진보성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의학 분야에서 적절한 투여 용량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이 항상 있는데 그러한 맥락으로 봤을 때 선행 발명에 나와 있는 저런 레인지로부터 0.5를 쉽게 도출할 수 있다. 제가 이제 너무 사실 특허법원이 다른 많은 판단들을 했지만 그거 다 빼고 이렇게 써서 이제 무식한 판결 같긴 보이지만 그래도 이제 특허법원이 나름 다른 증거들도 막 고려를 하고 나서 이제 0.5는 도출하기 쉽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그 구조가 앞서서 이제 시알리스 건에서 했던 그런 구조와 사실은 거의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특허법원이 용법 용량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는 굉장히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걸 적어도 우리나라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재 요건이 어떻게 판단될지가 궁금했는데 이제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심판원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특허를 죽여야 되는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만 있으면은 그냥 두 번째는 그냥 보지 않겠다라고 쓰기도 하기 때문에 기재 요건은 따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질레니아는 지금 유럽이랑 미국에서도 이제 계속 분쟁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 핵심 용법 용량 특허가 계속 특허를 받지 못했었어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유럽에서도 우리나라 심판원과 같이 보드 오브 어필에 올라가는 절차가 있는데 그 어필 보드에 올라가서 어필 보드에서 그게 뒤집혔어요. 뒤집혀서 결국은 특허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필 보드에서 판단을 했던 것은 1.5에서 0.5를 생각하는 건 쉽지 않다. 1.5에 대한 굉장한, 그러니까 0.5는 안 된다는 굉장한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어려웠다. 그 다음에 저 두 번째 기재요건 얘기도 했어요. 기재요건 얘기도 했는데 많이 굉장히 다퉈졌는데 명세서에 적혀 있는 동물 모델은 굉장히 잘 폭넓게 인정받고 있는 그 질환에 있어서 폭넓게 인정받고 있는 동물 모델에서 용법 용량을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적합한 데이터가 기재된 것이다. 그래서 기재 요건도 만족이 됐어요. 근데 이제 계속 특허를 못 받다가 특허를 늦게 받아놔서 제네릭들이 사실은 허가 준비도 했고 허가를 이미 그때 받았었는지 모르겠는데 제네릭 경쟁 상황에 직면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특허권자는 이제 특허를 늦게나마 받자마자 각국에서 이제 침해 소송을 걸었고 이제 특허가 이제 났으니까 제네릭들은 이제 이의신청 절차, 유럽에서의 이의신청 절차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각국에서 이제 침해 소송이 진행이 되면서
네, 각 나라에서 이제 진보 그 특허의 유효성이 다시 한번 다퉈지는데 나라마다 너무 엇갈리는 지금 판결들이 나오고 있어서 많이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다퉈지다가 이제 특허를 포기했는데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특허가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이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독일은 최근에 뒤집혔지만 반면에 프랑스랑 스페인 같은 경우는 특허가 무효다, 진보성이 없고 기재 요건에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가처분이 안 받아들여지고 특허가 무효되는 약간 이제 엇갈리는 상황에 있는 사건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비아트리스랑 다른 회사들이 허가를 받고 아직 출시를 못하고 이제 소송 중에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지방법원에서부터 올라갔다가 이제 항소법원 CAFC에서 특허가 유효라고 이제 작년 1월인가 이제 판단이 됐어요. 3명의 판사 중에 이제 2대1의 그 판결로 그 보트가 2대1로 나뉘어가지고 이제 특허가 유효하고 가처분도 받아들여졌는데 이제 제네릭 쪽에서 다시 한번 심리해달라고 이제 리히어링을 요청을 했고 이제 그게 받아들여져서 이제 다시 심리를 하려는 차에 3명의 판사분 중에 한 분이 이제 퇴임을 하시고 다른 판사분이 들어오셨는데 다른 판사분이 들어오면서 이제 표 수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2대1에서 1대2로 바뀌어가지고 한 몇 개월 사이에 이제 판결이 다시 뒤집히면서 특허가 무효가 되고 가처분은 다시 해제가 되고 가처분 해제를 이제 다시 하지 말아달라는 이제 그 대법원 상고까지 올라갔는데 그건 안 받아들여져서 아마 이제 지금 가처분은 더 이상 없고 제네릭이 출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아마 특허의 유효성은 더 올라가서 판단이 돼야 되니까 아직 끝나지 않은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유효다 무효다 갈린 게 아까 보셨던 진보성이랑 그 동물 실험만 가지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이슈는 아니었어요. 아마 그 부분은 다 특허권자에 유리하게 판단이 됐던 것 같고, 근데 약간 독특하게 뭐 이번 발표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밑에 보시면 그 해당 미국 특허의 클레임인데 저 뒤에 보면 그 먼저 있는 로딩 도스 투여를 하지 않고 라는 이제 한정사항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아마 우리나라에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는데 아마도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선행문헌 중에 이제 로딩 도스를 쓰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차별화하기 위해서 이 한정사항을 넣은 것 같은데 미국 법원이 그러니까 이 한정사항에 대한 설명이 명세서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그러니까 흔히 이제 특허에서는 네거티브 뭐 리미테이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허를 쓸 때부터 네거티브 리미테이션을 염두에 뒀으면 아마 네거티브 리미테이션에 대한 설명을 다 달았을 텐데 아마도 이제 나중에 특허 무효 다투어지면서 이제 선행기술과 차별화하려고 넣은 네거티브 리미테이션이다 보니까 원래 명세서에는 이제 네거티브 리미테이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사실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법원이 이제 그 2대1에서 1대2로 바뀌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거는 서포트를 해주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특허를 뒤집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독특한 좀 이슈가 있는 뭐 사건입니다. 용법 영역과 이제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이런 상황이 있어서 하나 또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질레니아 판결을 보면 일단 진보성에 관한 그런 각국 법원의 이제 판단들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여전히 어렵긴 하지만 나라마다 상당히 다르고 굉장히 첨예하게 다른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동물 실험에 기해서 특허를 줄 수 있는지가 유럽에서는 다행히 받아들여졌는데 우리나라는 어떨까? 뭐 만일 뭐 고객이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동물 실험 갖고 충분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항상 이제 고민되는 부분인데 간단치는 않아요. 용법 용량 특허는 항상 저는 타이밍을 잘 조절해야 된다고 말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특허성이 상당히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특허성이 약한 편인 반면 섣불리 먼저 특허 출원해서 먼저 공개됐다가 정말 나중에 정말 커머셜리 중요한 용법 용량을 특허받고 싶을 때 그 녀석이 또 선행문헌으로 작동해서 특허를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잘 고려해서 타이밍을 잘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이제 특허법원 판결을 하나 소개해드리면 독감 치료제로 유명한 페라미플루 주사제에 관한 특허입니다. 라이센스 받아서 이제 녹십사에서 이제 시판하고 있는 제품인데
단 한 번만 투여해서 이제 치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굉장히 놀라운 특허죠. 그러니까 발명이죠. 근데 이제 이 특허의 명세서에 보면 일단 마우스에서의 독성 시험 데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임상 1상에서 얻어진 PK 데이터 정도만 있어요. 그다음에 2상이나 3상에서 실제 용량을 넣었을 때 효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없는 특허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퉈진 부분이 과연 이렇게 임상 1상에서 얻어진 PK 데이터만으로 용법 용량을 서포트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가 다퉈졌던 사건입니다. 특허법원에서는 결국 결론은 이제 기재불비 서포트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났고, 이제 그렇게 된 설시 내용이 일단은 그 PK 데이터로 확인되는 그 IC50 데이터가 적혀 있는데, IC50 데이터만으로는 그것만으로 인플루엔자의 치료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특허권자가 주장을 했던 거는 48시간이 지나도 그 페라미브리의 혈중 농도가 그 바이러스의 IC50 값보다 더 넘는다. 그러니까 훨씬 계속 약효를 발휘할 수 있는 양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해서 말이 되는 것 같은 주장이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명세서에 적혀 있는 IC50가 그 바이러스에 대한 IC50가 아니라 그냥 한 단백질 뉴라미다즈에 대한 IC50 데이터였어요. 그래서 특허권 법원이 판단하기는 그 뉴라미다즈에 대한 IC50만 갖고 정말 인플루엔자의 치료 효과가 있다고 확실히 인위적으로 볼 수 없다. 다른 변수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건 저의 사견이고 그렇지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 싶었어요. 여전히 애매한 말이긴 하지만 유럽의 질레니아 판결에서 본 것처럼 정말 업계에서 확립되고 거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동물 모델, 제대로 된 동물 모델을 가지고 용법 용량을 확인한 데이터가 있거나 있고, 그다음에 또 아까 본 우리나라 페라미르비르 판결에서처럼 뭔가 공격당할 소지가 없이 이 동물 데이터로부터 인간 용량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정말 잘 설명이 될 수 있다면, 그러면은 동물 시험 데이터 가지고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 부분, 이 두 가지 팩터 중에 어느 하나에서라도 삐끗한다면 이상 이후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저의 개인적인 사견이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판례는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아무튼 용법 용량 특허는 처음에도 말씀드린 대로 의약품의 특허 포트폴리오에서 굉장히 후단을 위치하고 있고, 굉장히 제품을 경쟁에서 방어하는데 굉장히 키 패턴트가 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특허임에는 분명하고, 그다음에 치매, 특히 이제 제네릭이나 바이오시밀러 경쟁자들은 피할 수 없는 특허라는 점에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보신 판결들처럼 언제 출원할지는 잘 좀 과학적으로도 잘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법이 또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항상 주시하시면 업무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넘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